오늘 그 강의 순서는 먼저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이해하는 방향을 하고요. 사례로서 제가 좀 제일 많이 아는 게 사실은 남한산성입니다. 북한산성에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한번 보면서 그 아마 북한산성도 그 세계유산 등재하는 과정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사례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대해서 되게 가역적으로 아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이 지도는 그 올해 나온 지도고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맵입니다. 이건 유네스코에서 영문판을 작성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올해 백제 역사지구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작년에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계유산은 주로 처음에는 주로 4대 문명지에서 저희 많이 등재가 되는데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마찬가지고요. 그럼 4대 문명지 위주로 등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와 관련된 시설들이 등재가 많이 됐습니다. 주로 유럽에 가보시면 그 성당이라든가 교회들이 대부분 아마 세계유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북한산성과 같이 이 전쟁과 관련된 성곽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이 또 많이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는 이런 연성유산이라고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로드 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넘나드는 길이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연성유산이 되는 법이 있고요. 남미 안데스 산맥길도 저희 2014년에 같이 등재가 됐지만 이렇게 같이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는 뭐가 되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그 한 도시 자체가 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지구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가보시면 뭐 구도심, 신도심이 있잖아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세계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 우리나라 경주 역사지구라든가 백제 역사지구는 그걸 좀 다릅니다만, 뭐 에딘버러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도시 자체가 세계유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번에 일본도 문제가 많았지만 근대문화유산이 또 문제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서대문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당들이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입니다. 근데 좀 언뜻 모순이 있죠. 어떻게 탁월한데 보편적이어야 되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산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탁월하면서도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적으로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만이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이후로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지 지사의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 속한 지역에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장의 미아리곡의 성북구에 등재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요즘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등재를 하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세계유산 협약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가 생긴 가장 기초적인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계기는 혹시 이집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람세스 2세 사원이거든요. 이게 아부신베르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있었는데 1959년에 이집트에서 아스완 하이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함으로써 이 유산이 수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950년에. 그래서 전 세계 한 50여 개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1950개국에서 이 수몰되면 안 되니까, 이 소중한 유산이니까 이 유산을 전부 다 해체합니다. 이 유산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그 수몰 밖으로 이전 복원을 하고 굉장히 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중한 유산은 전 세계로 같이 보호해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세계유산 카메라도 채택됩니다. 현재 191개국이 우리나라 물론 가입되어 있고요.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세계유산의 종류가 있어 백제역사지수가 올해 6월에 공개가 됐잖아요. 이걸 포함을 해서 현재 2015년 7월에 현재 163개국 1031점이 등재가 됐습니다. 아까 그 191개국이 지금 가입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등재가 아직 한 군데도 안 된 나라도 있어요. 163개국이 등재됐고요. 문화유산이 802점, 자연유산이 197점, 국가유산이 32점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순위를 좀 매겨보면 이탈리아가 가장 문제가 51개가 문제가 되고요. 중국이 그 다음에 48개 있습니다. 스페인이 40개. 원래는 스페인이 2등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 중국이 앞서죠. 앞으로 한 10년 후면 중국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일본이 19개가 되어 있고 한국이 지금 12개가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잠정 목록으로 등재, 그러니까 예비 후보죠. 등재를 하기 위해 예비 후보가 한 16개에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예비 후보가 한 2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그 등재가 되어버리면 유네스코 제도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런 유네스코에서 자정 노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국가에 1년에 최대 9점까지만 등재될 수가 있게 이제 나중에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세계유산이란 문화유산, 자연에서 복합유산을 전부 다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구별하는 것을 가장 쉬운 것은 인간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가한 것,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념물도 있고, 유적이 있고, 전점도 있겠군요. 자연유산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하지 않는 것,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자연유산이라고 합니다. 생물 서식지라든지 자연경관, 자연기념물 있고. 복합유산과 자연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합친 것을 복합유산이라고 합니다. 페루 마추픽추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면서 또 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등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유산을 세계유산 등재시키려고 하면 바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잠정 목록을 먼저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잠정 목록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문화재 선정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다가 등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비 후보로 먼저 등재가 되고요.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고 해서 또 바로 세계유산 등재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4기 정도, 남한산성이 있을 때는 13기였는데요. 뭐 잠정 목록이 있었어요. 전국 지자체에. 거기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1년에 2기, 자연유산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자연유산 등재할 것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딱 한 점만이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자체 간의 경쟁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우선 추진지를 신청합니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우선 추진지 등재됐을 때 같이 됐던 것이 남한산성하고 백제역사지구가 같이 우선 추진지를 등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한산성이 먼저가 등재가 됐죠. 이제 우선 추진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재 신청서는 보통 가장 짧게 쓰는 기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쓴 나라도 있고요.
뭐 등재 신청서를 뭐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죠. 그런 쓰는데 최근에는 이 등재 신청서만 써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제가 아시는 기오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등재 신청서를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어나 불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영어권이라든가 불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등재 신청서 작성하기 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제 본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네스코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는 서류 심사하고 그 현지 실사가 들어갑니다. 그 서류 심사는 보통 2명의 그 전무가 하는데 거기에는 그 각각의 그 자문기가 다릅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념유적협의회, 이거 이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이커머스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독학유산은 이 이커머스하고 IUCN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몇 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제주도는 자연유산이잖아요. IUCN 총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 북한산성이라든가 남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커머스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류 심사 2명, 현지 출사 1명이에요. 뭐 큰 적이 아니에요. 실사자들이 이렇게 그 뭐 평창 같은 경우에는 막 실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딱 1명이 하게 되죠. 평가 의견은 4가지로 그 심사를 해서 이커머스라든가 IUCN에서 세계유산 위원회로 송부하게 됩니다. 등재량,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이렇게 됩니다. 등재가 권고가 되면 뭐 별 사항이 없으면 등재가 되고요. 보류 같은 경우에는 등재 신청사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완을 해서 그에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반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반려가 됐고요. 등재 불가가 떨어지면 그 유산은 영원히 등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그 상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한 번 등재 불가가 되면 영원히 그 유산 등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재 신청을 쓸 때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커머스에서 이렇게 그 심사 권고를 내더라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류였는데 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반려가 되는데 등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로비가 그에 따라 서로 국가별로 서로 로비를 위해서 뭐 등재 불가했는데 예를 들어 반려가 보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립니다. 세계유산위원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38차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백제역사지구는 독일 본에서 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됐죠. 근데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국의 그 회원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원국은 보통 임기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3년에서 5년 되는데 우리나라는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죠. 저희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세계유산위원회는 만장일 취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의 그 무슨 섬인가요? 거기서 왜 한국에 계속 눈치를 보냐면 우리나라 위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대를 하면 일본이 등재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 일본이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뭐 강제노동 무역을 했다라는 것을 뭐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등재 기준인데 어떤 유산이 이제 세계유산적으로 어떤 등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재 기준에 따라서 그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걸 오일이라고 그러죠. 아웃스탠딩 유니버설 밸류라고 해가지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등재 기준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심사 과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연유산과 관련된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등재한 1번은 천재 창의성이 담긴 걸작품, 두 번째는 인간 가치의 교류 및 세대 변천이 반영하고,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무형 문화적 가치가 같이 곁들이는 거죠. 6번은 단독 등재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 2번과 뭐 3번과 6번이 같이 등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한선 같은 경우에는 남한선생의 무형 문화적 요소를 같이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1번부터 6번까지인데 뭐 굳이 많이 등재 충족 요건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등재가 요건 충족돼도 세계유산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선 같은 경우는 2번과 4번에 의해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펴보시면 등재 신청서는 각국 정부에서 합니다.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경험상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다 추진했습니다. 경기도 여기는 저기 고양시가 북한산성은 관리단체 고양시잖아요.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도에서 다 모든 걸 추진했는데 근데 등재 신청서의 맨 마지막에 서명하는 날이 있어요. 각국 대표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경기도에서는 자꾸 도지사가 대표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데 등재 신청서는 국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남한산성하고 북한산성은 뭔 차이 때문에 남한산성은 경기도가 하고 북한산성은 고양시가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남한산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있고요. 광주, 성남, 하남이 다 같이 연결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3개시가 같이 해서 각자 따로 했어요. 따로 했던 거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걸 통합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가 같이 통합을 한 거죠. 직접 관리를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도 문제가 여기도 좀 있는데 서울시하고 여기 또 같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은 또 달라요. 서울은 또 경기도 다른 게 광역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래를 하려면 문화재청에 관리를 해야 돼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문화재청이 이거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지금 현재는 MOU를 맺어가지고 서로 공동 관리하는 형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 신청서를 각 정부에서 저희는 문화재청장이 대표가 됩니다. 문화재청장이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냅니다. 매년 2월 1일 전까지 내야 됩니다. 연간 9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중 합쳐서 9점 이내입니다. 그래서 등재 신청서는 이게 뭐 무한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1년에 40개만 받습니다. 40점만. 그래서 이것도 혹시 늦게 내면 40점이 넘어가 2월 1일 늦게 내면 2월 1일 전에 냈더라도 좀 늦게 내면 선착순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 심사를 못 받아요. 다음에 심사를 받게 돼요. 근데 그거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보통 2월 1일이면 한 1월 중순 정도에 내고 있죠. 등재 신청서는 당사자는 문화재청이지만 이걸 전달하는 것은 외교통상부가 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보통 DHL로 보내거든요. 외교통상부에서 보내서 세계유산 센터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산과 이커머스 IUCN에서 3국에서 자문기구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서면 검토, 그 다음에 현실사를 통해서 최종 이커머스 패널 회의를 통해서 세계유산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이 4가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의 심사의 핵심 기준입니다. 먼저 탁월한 보편적 오유비를 가지고 아까 10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직접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해당되어 있고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춰야 됩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그 유산이 당시 건축되었을 때 거나 그것이 잘 남아있느냐, 예를 들어서 복원이 잘 됐느냐, 복원이 잘못됐느냐 이런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그 유산이 갖춰야 할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구간 중에
문제가 됐던 게 하장성은 그 완전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완전성에 문제가 있고요. 가산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성 측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 2000년 이전에는 이런 오유비와 진정성과 완전성만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세계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그 세계유산 등재가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굉장히 심사를 강화를 해요. 너희가 이런 그 오유비라든가 진짜 완전성뿐만이 아니라 세계유산 가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등재 이후에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재 이후에 법적, 행정적 보호제도가 있는가, 그리고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완충구역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등재가 됐고 2000년 이전에 등재가 됐어요. 수원화성이 최근에 다시 만약에 최근에 등재 신청서를 내면 등재가 안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원화성 가보시겠지만 그 완충구역을 설정하기 쉽지 않아요.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성곽 바로 옆에 차가 지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관적인 문제도 있고요.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찍 된 게 더 잘 된 거죠. 그리고 그 유산이 비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남아성 갔을 때 전 세계의 성곽들을 다 조사하고 비교 연구를 했지만 물론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유산이 굉장히 독특한 성격, 하나라기보다는 독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비교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산에 대한 그 접근성이라든가 참여성. 참여성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많이 보는 게 이제 이해 당사자들,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유산의 보존 관리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가점을 받습니다. 그 남한산성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나눴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먼저 페이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먼저 페이지 그 진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네. 지금 서울에서도 전에부터 북한 보수를 했거든요. 네. 동양대도 쪽, 대동문 쪽, 네. 대군정을 쪽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원희봉도 보면 또 이제 경기도 쪽에서 또 보수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그런 퀄리티가 달라요. 네. 대동문 쪽 보면 대패로 흰 돌을 갖다가 놓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진정성에 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죠. 글쎄, 그거 네. 보수. 지금 동장된가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원래 사진에는 사진에는 대동문 쪽으로 쭉 보수하는 것이. 예, 지금 됐습니다. 네. 지금 거의 서울 성곽하고 같은 형식으로 그렇죠. 서울시 구간들은 그렇죠. 저희 북한 구간 같지 않는 서울 성곽을 그대로 그냥 보수를 해버렸고요. 지금 동장대는 사실 2층 구간이 아닙니다. 원래 사진은 1층 구간이에요. 사실 그건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복원을 해야죠. 1층 구간으로.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곽이 무너지면 다시 보수하잖아요. 보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성곽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잘 보존 관리하는 것이 등재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잖아요. 발굴 조사하면 꼭 거기다가 건축물을 올려요. 복원했다. 그런 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여기다 어떤 상징물을 만들고 싶어하고. 북한 남한산 같은 경우에도 남한산 행궁을 10년 만에 복원을 했거든요. 근데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또 복원이 아니에요. 신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복원을 했냐. 옛날 과거 사진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문헌, 그다음에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그 옛날 모습들을 기록과 증거에 의해서 복원을 했지 뭐 발굴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담을 짓거나 그럴 거면은 이 진정성 면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문화사업 지금 사업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입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지금 형태로 등재를 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걸 다시 보수 다시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래 서울시가 또 했던 부분이고 또 자치단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게 다 국비 시비 다 받아서 예산을 통해서 만든 거를 가지면 아마 누군가 징계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서류 뭐죠? 등 실사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불리한 구간을 안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그 코스에서 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실사자가 공부를 하고 오잖아요. 보면 난 저기 보고 싶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 세계유산 등재가 최초로 시작된 게 언제인가요? 1972년부터. 아까 그 아버지 그때 그러니까 70년대에 이거를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예. 국가유공자 등록도 옛날 7, 80년대에는 굉장히 쉬웠는데 요새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 똑같은 방식이겠죠. 예.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이게 세계유산 등재가 유네스코 소속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네스코에 기금을 많이 출연하는 나라 순서가 미국, 중국, 영국, 미국, 중국, 독일, 한국 이런 순서거든요. 한국이 네 번째로 기금을 많이 내요. 근데 뭐 많이 내는 나라나 적게 내는 나라나 무조건 한 표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는 일본이 많이 내고요. 저는 미국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지금 미국이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있잖아요. 거기가 시리아 요르단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등재가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태인과 미국과는 굉장히 근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미국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분담금을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 사무총장인가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봤는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왜 뭐냐면 분담금 많이 내라고 이금만. 현재 세계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1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등재된 것은 1995년입니다. 근데 세계 유산 1호가 어딘지 아시죠? 아크로폴리스가 세계유산 등재 1호입니다. 참고적으로 1995년에 행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 국사 그 해는 이제 3개가 등재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한이 없었으니까 3개까지 등재가 된 거죠. 그리고 97년에 창덕궁과 수원화성 등재됐어요. 근데 왜 창덕궁은 등재가 되는데 경복궁은 등재가 안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경복궁은 다 복원된 거예요. 복원된 거,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복원하고 있지만, 대신 창덕궁은 조선의 그 궁제, 중국의 궁제와도 좀 다르고, 굉장히 한국적인 궁제라고 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창덕궁에 등재가 됐고요. 서원화성이 다시 등재됐습니다. 2000년에는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이 등재됐습니다. 고인돌은 전 세계 모든 고인돌은 세계유산입니다. 우리나라만 등재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사 유적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 선사 경복리에서 아슐령 그 유적지를 등재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건 한 나라만 등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엮어서 모든 곳이 다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연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사실 문화유산보다는 자연유산 등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 갯벌, 서해안 갯벌을 처음에 등재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개발이 돼가지고 등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자연유산 등재가 되게 어렵고요. 2009년에 이제 조선왕릉 그리고 2010년에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양동 등재가 됐고요. 근데 2010년까지는 주로 대부분이 문화재청이 주관을 합니다. 문화재청이 대부분 주관해서 등재를 하는데 남한산성부터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중심이 돼서 등재를 합니다. 문화재청은 사실은 자기네가 할 필요가 없죠. 워낙 지방자치 서로 하겠다 그러니까 심사하고 선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선순위로. 그래서 남한산이지만 최초로 이제 경기도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게 남한산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역사지구가 올해 등재가 됐습니다. 백제역사지구는 부여공주를 포함하는 거예요. 부여공주 익산입니다. 처음에는 부여공주하고 세 개 자체가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우선주시 선정을 할 때 같이 합쳐서 백제역사지구를 해라. 근데 최근에는 이게
그 한성백제는 빠져 있잖아요. 한성백제는 지금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지역인데 사실은 거기에다 완전성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도 뭐 등재가 되는 굉장히 세계선 등재라는 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서 한성백제를 설명 안 해주면 끝이거든요. 우리나라 잠정 목록 지금 현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양 갯벌도 잠정 목록이 있고 당지문 고려도 지금 이렇게 안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만약에 설악산에 등재 신청을 했으면 뭐 등재됐을 겁니다. 근데 설악산은 왜 등재가 안 됐냐면 거기 사는 그 상가들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저는 설악산 뭐 수상인 때밖에 안 가봤는데 거기 대부분 다 상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 불법 그 상가들이 다 정리가 될 거라고 겁을 먹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등재가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심사자가 왔는데 주민들이 나는 등재 반대한다고 피켓을 걸면 심사는 그냥 가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등재는 모두 쓰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요렇게 검은색으로 등재 잠정 목록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별로 등재 추진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요. 최근에 위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등재 그래서 한국의 서원이 2016년에 내년에 아마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한양고성, 2018년에 한국의 전통 산사, 그다음에 그 대갈포 운동이 이제 준비가 됐죠. 그래서 북한산성이 만약 등재가 하려고 해서 가장 빠른 연도는 202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지금 다른 차도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산성이 언제 등재될지는 지금 시작해서 가장 빠른 시기는 아무것도 없이 2020년이 됩니다. 그 한양도성하고 묶어서 해버리면 어때요? 그거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례 등재 과정. 제가 북한산성 와서 남한성 말씀드리는 거 좋은데 좀 이왕이면 여기 북한산성에서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로 남한산성이 등재되기 전에는 좀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많이 남한산성 하면 인식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오늘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 때 3번 전하고 9번 한복의 인조 등장하는 당시에 9번 머리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그 조선 최대 부역 사건이라고 보는 3대 부고들의 사건들을 많이 연상을 하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남한산성 가시면 그 육군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 뭐 잘못하면 어디 보낸다? 남한산성 보낸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리고 뭐 북한산성은 500만 이상이 더 오지만 수도권 남부에서는 남한산성에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지금 한 320만 명 오는데 등재 이후에는 한 400만이 지금 넘게 있어요. 등산을 하시고 주로 이제 유명한 게 여기도 그렇지만 계곡에서 이제 노시고 주로 남한산성에 한 100여 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100%가 하는 게 이겁니다. 그 삼계탕을 하고 있습니다. 닭백숙이죠. 닭백숙을 꼭 다 팔고 있고 그 남한산 그 모든 그 음식점에는 족구장이 다 있습니다. 족구장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찍어온 건데 주말 학생분들이라고 했는데 주말에는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석을 치거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남한산성 문화관광 사업을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이런 이미지에 대한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그 개선 작업이었어요. 그 이미지 개선 작업 중에 가장 효과적인 뭘까 하다가 그게 세계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일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희 조직이 생길 때는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큰 사업이 되버렸죠. 남한산성 지금 남한산성 본성 지금 9.05km입니다. 그 이것도 인조 당시에 인조 때 그 성가 입건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외성 2.7km 이거는 좀 숙종 때 쌓은 거고요. 그 안에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그 천호가 달았잖아요. 천호가 달았다 그래서
1년 한 가구당 4명만 잡아도 4,000명 이상의 이 성곽 안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그 당시만 해도 큰 도시였습니다. 이 자체. 뭐 이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남한산성에 실패하고 그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이 주민들이 서울로 이전을 하거든요. 서울에 가면 천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전했다고 해서 그 남한산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천호동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 화성은 성곽만 얘기를 성곽만 세계유산이에요. 수원 화성 행궁 혹시 가보셨습니까? 행궁은 세계유산이 아니에요. 수원 화성은 딱 선으로 된 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선으로만 된 그 세계유산이고요. 남한산성은 성곽뿐만 아니라 이 모든 랩 시설이 다 세계유산. 이거 여기 보시면 행궁, 국가사적인 두 가지가 있고요. 이런 뭐 순리협전, 수호당 이런 그 도시적 문화재가 있는데 현재 그 도시적 문화재가 다 세계유산이 된 거죠. 행궁은 뭐 지금 몇 년 안 돼서 법원조 몇 년 안 돼서 바로 세계유산이 되고 그 세계유산이 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 그 도시적 문화재가 되면 도시적 문화재가 이제 세계유산이 되면 국가 사적법을 다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보수 정비를 할 때 그 전에 경기도 도비만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다 국비로가 지금 그 보수 정비.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에는 국가적 이 모든 게 다 세계유산이 된 거죠. 그 여기 보시면 무형문화 남한산 소주가 있는데 남한산 소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남한산 소주라고 있어요. 그거 안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넣어본 건데 얼마 전에 등재가 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남한산 소주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도 세계유산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유산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형 동산은 세계유산이 아니고요. 부동산을 세계유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유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금동, 백제, 금동 향로라든가 굉장히 그 훌륭한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